t분의 2파이라고 하는 게 여기 안에도 들어있어. 그래서 선속도는 반지름에다 각속도 곱한 값이랑 똑같아. V는 RW. 맞냐? 이런 얘기 했었어. 그쵸? 그래서 빠르기를 표현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모두 할 수 있어야 돼. 가속도. 그치? 근데 구심가속도는요. 빠르기는 똑같은데 일정한 시간 동안에 각도만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는 V 오메가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V는 RW니까 얘가 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V 제곱이라는 가속도 구하는 식을 만들어낸 거다. 그죠? 거기에다가 질량만 곱하면 물체를 등속 원운동시키는 구심력을 만드는 건데 그게 m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mV 제곱으로 계산하면 돼. 이런 얘기야.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구심력과 관련된 건 여기에서 최대값을 가질 때요. 최대값을 가질 때 진자 운동을 할 때 양쪽 끝다리에서 가속도가 최대고 힘이 최대예요. 그랬을 때 가속도와 힘은 여기에 있는 구심 가속도와 구심력 구하는 식으로 구해도 똑같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등속 원운동 하고요. 그 다음에 진자 운동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야. 선생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페이지하고 여러분들 페이지가 같지가 않아서 페이지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풀었다. 그래서 기본 문제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연습을 같이 했고요. 요거 하면서 우리가 가속도가 있는 공간에서는 가상의 힘도 생겨. 그 가상의 힘을 뭐라 했어? 가속도가 있는 공간에서는요. 무조건 R자인과 반대 방향으로 가상의 힘이 생기는데 그 가상의 힘을 뭐라고 한다? 관성력이라고 부른다. 맞아. 실제 힘은 F는 MA로 구하는데 관성력은 그것과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다. 맞니? 그러면 등속 원운동할 때 실제 힘은 뭔데? 원의 중심을 향하는 구심력인데 안에서 돌고 있는 아이들은 관성력을 느껴.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뭘 느낀다고? 원심력을 느낀다고. 맞냐?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급출발할 때 내 몸이 더 무거워져요. 급정거할 때 내 몸이 더 가벼워져요. 이 관성력 때문이라고요. 그쵸? 여기까지 다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몇몇 개를 한번 자, 머리가 돌 수 있겠죠? 되겠어? 할 수 있겠지?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여기서 케플러 법칙이라는 게 빠져 있어서 케플러까지 해드릴게요.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은 물리 원에서도 하니까 그거의 심화 문제니까 그거는 설명 없이 쭉 가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등속 원운동, 진자운동 파트에서는 우리가 물투에서만 배우는 고유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지면 좀 곤란하니까 케플러 법칙까지 해드리면 히라쌤하고 대화가 통할 수 있어요. 좋죠. 그렇게 해봐 드릴게요. 자, 일단은 가자 꼬맹아. 9페이지 아니 거기에 있는 5번 기본 예제 5번 맞냐? 자, 5번 보시면 질량이 2kg인 물체의 변이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우리요 변이 구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기억나? 이렇게 물체가 등속 원운동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놔도 얘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야. 곡선 구간을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림자를 비추면 그림자는 단순한 단진동 운동 한다 그랬어? 맞죠? 자, 그랬을 때 그림자를 보면 그림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갔다가 얘가 내려와서 여기까지 직선 구간을 왕복 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어. 기억나?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틀어져서 여기에 왔을 때요. 그림자에 비친 변이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요 각도가 세타면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요 길이 구하면 된다 그랬어. 기억나니? 오케이. 그랬을 때 이 변이는요. 이 반지름을 R로 하면 뭐가 나온다? R 사인 세타 값이 나온다. 그랬을 때 변이가 최대인 곳이 바로 90도 떨어져. 얘가 90도 떨어져 여기에 왔을 때가 최대 변이다. 맞지? 그 최대 변이일 때 변이의 크기는 원운동하는 반지름과 같다. 기억나?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이의 빠르기 속력은요. 실제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이쪽 방향으로 V일 텐데 이거를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잘랐을 때 수직 방향에 해당되는 이 속도만 여기에 비친다. 맞지? 그랬을 때 이 수직 속도가 바로 원래 등속 원운동하는 속도의 뭐 코사인 세타 값이다.
그래서 속도가 최대인 지점이 0인 평형점 여기에서의 속도가 제일 빠른 거였다. 맞지? 네. 그래서 이 속도 구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등속 원운동하는 속도 그대로 구하면 된다. 근데 등속 원운동하는 속도 어떻게 구했었다? 아까 얘기했어요. t분의 2파이 r로 구하든지 또는 r 오메가로 구하든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가속도라고 하는 것도요. 여기에 왔을 때 실제로 구심 가속도는 이 방향으로 a인데 그림자에 비친 구심 가속도는 얘를 수평과 수직으로 잘랐을 때 이 가속도만 그림자에 비친다. 그쵸? 그래서 구심 가속도는 원래 가속도의 사인 세타 값으로 90도인 말단에서 제일 빠르다. 가속도의 크기가 제일 크다. 자, 그랬을 때요. 우리는 구심 가속도가 최대일 때 그 자체가 반진동 운동할 때 최대일 때 구심 가속도의 크기와 똑같기 때문에 이 가속도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 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V 제곱으로 구한다. 맞습니까? 이런 얘기 했었는데 여기에서 여기 문제 보면은 문제가 조금 특이하게 나오는데 우리는요 변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 그러냐면 x는 r 사인 세타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변이가 x는 3 사인 4 파이 t야. 세타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세타가 아니야.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거죠. 왜 알아? 오메가는 t분의 뭐라고? 세타라고. 그러면 꼬맹아 머리 있는 척해. 세타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돼? 오메가 t. 맞아. 그래서 원래 변이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x는 r 사인 세타가 나와야 되는데 요 세타 자리에 세타 넣지 말고 세타와 똑같은 오메가 t 집어넣어도 돼. 그 뜻이죠. 이게 이제 과거에서 하는 건데 정신 차려. 이 정도도 못 견디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과거 가면 물투부터 시작한다 그러죠. 물투부터 시작해요. 됐어? 그래서 이 정도는 다 누구나 두고 간다. 자, 오메가 t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잘 보세요. 요 자리에 x는 r 사인 세타가 아니고 오메가 t를 집어넣는데 그 오메가 t 모습이 요거라는 거죠. 됐어? 그리고 사인 앞에 있는 r이 얘라는 거죠. 보여? 그러니까 얘는요. 등속 원운동할 때 반지름의 크기가 3m짜리야. 이 뜻이야. 그치? 그리고 오메가 t에서 tt 여기 있으니까 오메가가 뭐야? 4파이야. 이 뜻이야. 그래서 얘는 각속도가 4파이짜리야. 이 얘기잖아. 근데 각속도는 t분의 2파인데 이게 4파이가 나왔다는 건 주기가 얼마라는 거야? 2분의 1이라는 거죠. 알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치고 들어가야 돼. 알겠니? 그래서 이 세타 자리를 오메가 t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들이 나온다. 근데 왜 바꿔요? 우리는 최대값만 얘기하는 거라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데 이제 과거에 가면 최대값이 아니고 그림자를 만들었을 때 여기 매 순간마다 해. 그래서 빠르게나 가속도를 얘기하고 싶어. 그랬을 때 쓰는 게 세타 자리에 오메가 t를 집어넣고 매 순간을 구할 수도 있더라. 알겠니? 이런 의미야. 이런 의미야. 그래서 거기에서 세타 자리에 이렇게 다른 걸로 치환되어 있을 때 이게 의미가 뭔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1, 2, 3, 4번 빨리 풀어. 해결해 드렸거든요. 찾아내. 빨리.
뒤에 답 들려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체크해야 되는 번호를 불러주시면 돼요. 자, 했어요. 5번 문제 지금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5번 문제는 질량이 2kg이고 그리고 변위에 해당되는 시기 3 사인 4 파이 t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메가 t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요만큼이 오메가기 때문에 오메가가 4파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그쵸? 그리고 앞에 있는 게 R이기 때문에 얘 반지름이 3이라는 것도 눈에 보인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라고 하는 게 T분의 2파이 또는 머리 있는 척해. T분의 1. 주기의 역수가 뭐라 그랬어? 진동수. 그러니까 얘는 2파이 F와 같은 값이야. 맞죠? 그 2파이 F와 같은데 여기에서 요거 계산한 값이 4파이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4파이가 얼마냐면 2파이 F여야 되니까 F 값이 얼마다? 2다. 이런 얘기죠.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얘 진동수는 2헤르츠야. 그래서 주기는 역수니까 2분의 1 초야. 네, 이런 것들 뽑아내. 그래서 1번 이 물체의 진폭, 주기, 진동수는요 라고 했거든요. 자, 그 중에서 진폭은 최대 진폭이 원의 반지름이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진폭은 3m예요. 이렇게 가면 돼. 그치? 요런 식으로 정리한다. 이거네. 근데 최대 진폭은 원의 반지름이에요. 등속 원운동하는 아이를 돌렸을 때 얘가 만들 수 있는 최대 진폭은 자기의 반지름만큼 만들 수 있어. 이런 얘기였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물체의 최대 속력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최대 속력 얘기한 건데 우리가 V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RW다. 기억나? 그쵸? R이라고 하는 거 3이고요. W가 얼마냐면 구해봐 드렸죠? 얼마였어요? 오메가가 4파이라고 말씀드렸네요. 보여? 그러니까 얘 최대 속력이 12파이 미터 퍼 초야.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자꾸 끌고 들어가야 돼. 그 힘이 없으면 공부 못해. 설명은 선생님 해줄 수 있는데 그 설명을 듣고 문제를 푸는 힘은 너네가 만들어야 돼. 그거 처음부터 되진 않아. 이거 왜 이래 계속 끌고 들어가면서 고민할 수 있는 능력이야. 괜히 그거 IQ로 하는 거 아니고 EQ라고 하는 집중력으로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물체의 최대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가속도 구하는 식 뭐였어요? R분의 V 제곱 또는 R 오메가 제곱. 어디다 집어넣어도 무방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집어넣으시면 3이고 3분의 귀찮다. 오메가가 4파이라 그랬죠? 그러면 R 오메가 제곱 얼마입니까? 3 곱하기 4, 4, 16. 그래서 얼마입니까? 3, 6, 18. 얼마? 48. 네, 이렇게 하면 되죠?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때 복원력이 얼마야? 결국은 복원력. 복원력은 F는 MA니까 물체의 질량 2kg라고 초반에 줬고요. 가속도 지금 구한 48이니까 곱하시면 되겠죠. 얼마? 96N 이렇게 가요. 이거는요. 사실은 엄청 기본 문제예요. 됐죠? 네, 자꾸 연습해 보십시오. 익숙해질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이제 4월달 끝나고 나면 이 반에 있는 11명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 중에 밑에 달려있지 않으려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놀고 내일부터 공부하면 못 따라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했던 등속 원운동 하고요. 단진동 운동에 해당되는 문제들 혹시나 머릿속에 안 남아있을까봐 쭉 반복을 좀 해봐 드렸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6번. 빨리 봐. 선생님은 오늘 케플러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죠. 재령쌤 힘있어? 좋았어? 이제 너는 다 죽었어 오늘. 자, 7번 보시면요. 7번이 6번인가요? 원래 길이가 80인 용수철에요. 1kg의 추를 매달았더니 용수철의 길이가 120이 됐다는 건 늘어난 실제로 길이는 40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용수철은 원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변형된 길이가 중요한데 그 변형된 길이가 40cm라는 겁니다. 거기에 1kg짜리 물체를 매달았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용수철이 40cm 늘어났을 때요. 아래로 잡아당기는 물체의 무게와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탄성력의 크기가 뭐하다는 거니? 같다는 건데 탄성력 구하는 식 F는 KX 되겠어? F는 KX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KX는 mg인데 물체가 1kg짜리고 중력과 속도가 10이니까 얘 10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늘어난 길이는 얼마냐면 40cm니까 0.4로 넣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용철 상수값은 얼마니? 이제 구할 수 있잖아요. K는 0.4분의 10이니까 얼마 나옵니까? 25. 됐어? 네. 그래서 뉴턴 퍼 미터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추를 아래로 조금 당겼다가 놓았을 때 진자의 주기는 몇 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용수철의 주기 구하는 식 T는 불러 2파이 루트 K분의 M이거든요. 때려 넣으면 되죠. 되겠어?
됐어. 그래서 얼마 나오니? 5분의 얼마 나와? 2파이 나온다. 여기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개만 연락 끄덕거려도 소용없습니다. 머리 안 들어가는 게 다 보여. 머릿속에 넣어. 자, 7번. 실이 한쪽 끝에 천장에 고정되고 고정하고 다른 쪽 끝에 추를 매달아 옆으로 당겼다가 놓으면 추는 설마? 자, 그래서 네, 당겼다가 놓으면 단진자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단진동은요, 직선 경로를 완복하는 가장 단순한 주기 운동이라고 했죠. 단진자 운동하고 단진동은 다른 말이야. 단진동 운동은 단순한 주기 운동이고 단진자 운동이 뭐냐면 단진자 운동은 우리가 요번에 실험했던 것처럼 추에다가 실에다가 추 몇 개 달아놓은 거? 하나 달아놓은 거. 이걸 단진자 운동이라고 해. 됐어. 여기다 추 2개 달면 이중진자 운동이라고 해.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얘의 규칙성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유튜브로 한번 보시면요, 유튜브에 영상이 잘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야광봉으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야, 그죠? 자, 얘의 위치와 얘의 위치의 규칙성을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움직일 때 되게 현란하게 움직여요. 3개 달면 그거는 거의 됐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거 예측은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증명이 안 돼요. 괜히 걔가 왜 거기까지 가야 돼? 이런 것들이 증명이 안 되는 상황, 그런 것들도 있다. 자, 그래서 진자를 하나 달았기 때문에 단진자 운동이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돼서 움직이는데 중력 가속도 10으로 하자. 근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하고 운동하겠죠. 이렇게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주기가 2초인 단진자를 만들려고 한다. 실의 길이가 얼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죠. 이 진자의 주기 구하는 식 t는 플러 2파이 루트 g분의 l이거든요. 근데 이 주기가 2초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의 길이가 얼마이면 되겠니? 라고 하는 요거에 대한 물음표입니다. 그죠? 이게 2초이길 바래 라고 했으니까. 중력 가속도는 10이야 라고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얼마면 되니? 빨리 산수. 얼마 나와? L은? 야, 100세. 네. 뭐가 아니야. 지금 다 가르쳐줬는데 빨리 계산해. L값. 그것들이 녹슬러. 얼마야? 얼마? 파이분의 10? 이거 좀 이상하죠? 빨리 얘기해. 뭐야? 파이 제곱분의 10. 이런 썩을려. 그냥 이렇게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2번. 실의 길이가 49cm인 진자가 8회 진동하는데, 자, 진동할 때 실의 길이가 16인 진자는 몇 회 진동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인데요. 여기에서요, 다른 거는 다 똑같게 한다라는 거죠. 어차피 2파이 똑같아. 됐어? 중력 가속도도 똑같아. 맞죠? 그러면 주기는 실의 길이에 비례하는 값을 가져.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맞니?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요, 실의 길이가 49cm짜리가 진동하는데, 지금 이거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 실의 길이가 16cm인 애는 몇 번 진동해? 이 얘기예요. 되겠냐? 몇 번 진동하겠냐? 얘가 몇 번 진동하는 동안? 8번. 됐어. 네, 얘가 8번 진동할 동안 얘는 몇 번 진동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진동할 횟수는 진동수, 주기의 역수. 맞아? 이거죠.
14번? 14번 나와? 네, 14번 나옵니다. 되겠냐? 자, 역수이니까요. 요거 9분의 1이거든요. 됐어? 9분의 1이 8번이면 이거 계산하시면 4분의 1이거든요. 역수니까. 진동수는 역수니까 이거 몇 회야? 요거 해결하시면 돼요. 네? 어디? 7이야? 7, 7이 49. 그렇죠. 됐냐? 요렇게 해결하시면 된다고요. 자, 요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기운동에 대해서 지구에서 볼 거 다 봤다. 이제 우주에서 주기운동하는 애들을 보자. 우주에서 주기운동하는 거 누구 있니? 대표적으로 달이죠. 지구죠. 지구는 1년에 한 바퀴 돌죠. 달은 한 달에 한 바퀴 돌죠. 이런 천체들의 운동도 주기운동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이 이제 물리특강 마지막 날인데 오늘 하셔야 되는 마지막이 천체에서의 주기운동. 천체의 주기운동. 되겠냐?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물질을 하늘 천체와 물질 채자수 천체라고 해요. 그 천체는요. 여러 가지 아이들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스스로 빛낼 수 있어? 이게 분류 기준이죠. 스스로 빛내는 애들 뭐라 그러는데? 항성, 별이라고 한대. 그러면 태양계 안에 항성, 별인 애가 누구 있어? 태양밖에 없어. 그러니까 외계인이 태양계를 딱 보면 보이는 천체는 한 개밖에 없어. 태양만 보이지. 수금지와 목도 천에는 보이지 않아. 알겠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는 아이들을 우리가 별이라고 해, 항성이라고 해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한 별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수금지와 목도 천에 같은 애들을 뭐라 그래? 행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행성인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아이를 뭐라 그러니? 위성이라고 합니다. 됐어? 근데 인간들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위성도 있죠. 그걸 뭐라 그래? 인공위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하늘에는요. 수도 없이 많은 천체들이 있지만 걔네들의 규칙성에 의해서 따져보면 사실은 항성, 해성, 위성, 운석, 해성 뭐 이런 애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애들이 돌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행성, 그 다음에 위성, 얘네들의 운동의 규칙성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지. 이거에 대한 고민은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있는 과학자들도 다 고민을 했어. 궁금해. 저 새끼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누가 움직이는 거야? 이거 궁금했잖아. 옛날에 과학자들은요. 실제로 움직이는 건 지구야 하늘이야? 하늘이 돌아. 그래서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도는 거야. 이거 무슨 소리라 그러니? 하늘 천자 움직일 동자 써서 천동설이야. 그러니까 그때 중심은 누구야? 지구야. 지구 중심설. 됐어?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은요. 우주의 중심은 지구야. 그래서 지구가 중심이야. 지구 중심설을 다른 말로 하늘이 돌아 천동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요즘은 알지? 모든 천체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는 거죠. 됐어? 실제로 움직이는 거 누구야? 지구가 움직여. 그거 뭐라 그래? 지동설. 됐어? 누가 중심이야? 지구의 중심은 태양이야. 됐어? 그래서 요즘은요. 태양이 지구의 운동의 중심이야. 태양 중심설. 다시 말해서 지동설로 우리는 천체의 운동을 설명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까지 생각이 바뀌는 와중에도 엄청나게 많은 과학자들이 싸우고 죽이고 했단 말이야. 되겠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실제로 우주로 나가서 천체의 운동을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냥 내가 맨눈으로 맨날 떠있는 달의 위치, 지구의 위치 변화를 통해서만 생각해서 나타낸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도 대단히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지동설을 주장할 때도 어떻게 했었냐면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돌 때요. 태양으로부터 어디나 반지름이 일정한 등속 원운동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 이거 맞아? 그럼 뭐야? 태양이 지구로 중심을 돌잖아. 원궤도가 아니야? 지구가 공전하는 궤도가 원궤도가 아니래요. 뭘로 돌까? 타원궤도를 그리면서 본대요.
됐어. 자, 그럼 원궤도가 아니고 타원궤도를 그리면서 돈다라는 것까지를 알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겠죠. 그건 엄청난 과학자들이 자기 희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의 위치로 점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점성술사. 이 사람들이 지금 천체 물리학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점성술사들은요. 하늘의 별의 위치에 따라서 구분을 점치는 것뿐만 아니라 천체의 위치의 변화를 정확하게 관측해야 뭔가가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늘에 떠있는 천체들을 정확하게 관측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티코브라헤라고 하는 점성술사가요. 20년 동안 정말 오차없이 천체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관측해서 기록해놨단 말이야. 20년 동안. 그래서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어요. 그걸 다 기록해보거든요. 일일이.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수학이 딸려. 그래서 자기가 관측해놓은 정보를 분석할 능력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많은 것들을 정확하게 정보를 기록해놨으니까 이걸 같이 분석해서 천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해석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자기만의 능력으로는 힘드니까 연마을에 또 다른 점성술사인 케플러한테 나 이만큼 정보가 있는데 우리 같이 분석할래? 라고 했더니 하겠대. 그래서 동업하기로 했어. 그 동업하기로 하고 그 다음날 티코브라헤가 죽었어. 방광염 걸려 죽었어. 너무 기록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슈메리어도 참았어. 그래서 그게 방광염으로 간 거야. 그래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케플러는 동업하기로 한 그 다음날 죽었으니까 그 정보가 다 자기 거가 된 거죠. 동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티코브라헤가 정리해놓은 자료를 다 유산으로 받아서요. 그거를 분석합니다. 케플러가. 분석하는데 20년이 걸립니다. 분석하는데도 20년이 걸려. 그래서 분석해놓은 결과 하늘에 떠있는 행성이나 위성들이 움직일 때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걸 알아낸 거죠. 그걸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한다? 케플러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의 40년의 인생이 녹아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야.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공식 하나 외우는 것도 귀찮아하죠. 근데 그거 하나 만들 때 수도 없이 많은 과학자들이 몇십 년을 꼬라박은 결과물이야. 알겠냐? 자, 그러면 케플러 법칙이라는 건 하늘에 떠있는 천체의 운동의 규칙성을 설명한 거다.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물체의 운동에만 규칙성이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떠있는 천체들의 운동에도 규칙성이 있다. 그게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를 설명한 게 케플러 법칙입니다. 그 케플러 법칙은 세 가지 내용이 있어서 그 중에 첫 번째 케플러의 제1법칙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거를 타원 궤도 법칙이라고 해도 된다. 자, 케플러의 운동 법칙 중에 거기 안 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쁘게 메모하셔야 됩니다. 케플러의 운동 법칙 중에서 제2법칙도 있어요. 사실은 원운동에서 얘 살짝 빼고 갈까 그랬는데 문제에 케플러 법칙도 있고 그리고 지금 물리 1에서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오늘을 기점으로 설명하고 끝내드릴게요. 자, 제2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는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법칙이라는 것도 있다. 이거는 조화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불러도 무방하다. 정식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케플러 법칙에 뭐 알아? 그럼 전 타원궤도 법칙 알아요 라고 얘기해도 되고 제1법칙 알아요 라고 얘기해도 같은 말. 되겠어?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법칙을 통해서 하늘에 떠있는 천체들의 운동을 설명하는 거다. 그러면 그 중에서 첫 번째 타원궤도 법칙이라는 게 뭔데? 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하나하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제대로 각인시키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첫 번째 타원궤도 법칙이라는 건 실제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언제나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데서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구는 등속 원운동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티코브라헤가 좌표를 찍어놨을 때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의 위치를 찍어놨겠죠.
그럼 상대적으로는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거기 있다는 거거든요. 됐죠? 네. 찍어놨는데 매번 찍어놨을 때 그 거리가 일정하지를 않아요. 실제로 등속 원운동을 했을 때 걔가 있어야 되는 위치와 관측했을 때 걔의 위치가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얘가 원궤도를 그리는 게 아니면 뭘 그릴까? 그걸 미친 듯이 분석한 겁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타원궤도를 그리면서 이렇게 돌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건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타원은 어떻게 그려져요? 라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원이라는 건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 원입니다. 그럼 타원은요? 그냥 타원이라는 건 아니지만 타원은 도대체 어떻게 그려?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사실은 여러분 해보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수학책에 있습니다. 그때 하셨거든요. 타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중심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두 개의 초점이라는 위치가 필요합니다. A 초점, B 초점. 됐어? 그랬을 때 어떤 점을 잡으면 그 점은 두 초점으로부터 이 P라고 하는 지점은 A라는 초점으로부터 4만큼 떨어져 있고 B라는 초점으로부터 6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라고 치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송곳을 꼽아놓고 실로 연결을 해가지고요. 연필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요. 됐어? 이렇게 돌리면 타원이 그려지는데 어느 지점에 오더라도 두 초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합이 항상 얼마? 10인 점들의 모임입니다. 됐어? 두 초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합이 10인 점들의 모임이 하나의 타원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초점으로 그려지는 타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초점의 위치에 우리의 뭐 있다? 태양이다. 다른 초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됐어? 네. 이렇게 해서 타원을 그리면서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라서 원궤도가 아니라서 타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떤 특정한 지점은요.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점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가까울 근자 써서 이걸 근일점 이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근일점과 반대편에 있는 이 점이요.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랍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이걸 원일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근시, 원시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정신 차리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일점하고 원일점이 만들어지면 지구가 여기에 왔을 때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제일 가까워. 여기까지 거리를 R근이라고 할게. 됐어? 자, 원일점에 왔을 때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제일 멀어. 이걸 R1이라고 할게. 그래서 여기에서요. 지름을 그리면 원운동을 할 때 지름의 길이는 항상 똑같은데 타원일 때는요. 어디를 지름으로 하느냐에 따라 지름의 길이가 제일 다르잖아요. 그때. 그랬을 때 근일점과 원일점을 연결한 지름이 가장 긴 지름이에요. 그래서 근일점에서부터 원일점을 연결했을 때 근이선이 이 타원에서 그릴 수 있는 가장 긴 지름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지름의 절반값이 바로 지구의 공전궤도의 반지름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공전 반지름이 얼마예요? 1AU예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타원인데 무슨 공전 반지름이 있어? 그 공전 반지름을 결정하는 게 가장 긴 지름의 절반값. 이게 그 천체의 공전 반지름이라고 해요. 됐어? 그래서 천체의 공전 반지름은요. 근일점과 원일점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를 더해서 반띵한 거. 다시 말해서 긴 지름의 절반값. 그래서 우리는 이 공전 반지름을 장반경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해. 자, 그랬을 때 지구의 장반경을 새로운 천체에서의 길이 재는 단위, 천문단위 1AU라고 한다. 그러면 지구보다 안쪽을 돌고 있는 내행성의 반지름은 1AU보다 작겠죠.
자, 지구보다 바깥쪽을 돌고 있는 화성부터는 외행성이라고 하고요. 걔네들은 장반경이 1AU보다 크게 나옵니다. 되겠어? 네, 그래서 공정궤도 반지름이라는 건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 공정궤도 반지름은 이렇게 결정하는 거다. 그 반지름의 중심에 태양 없다. 알겠습니까? 요런 얘기예요. 요런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지구가 근일점과 원일점을 그리면서 돌고 있을 때요. 왜 지구는 돌아야 돼? 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런 거 생각해봐. 왜 지구는 돌아야 돼? 안 돌면 태양이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에 의해서 끌려가 먹혀. 만유인력 때문에. 되겠어? 그래서 지구가 여기에 먹혀서 그래서 우리 살 수가 없었단 말이야. 끌려가죠. 태양에 비해서 지구는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똑같은 만유인력을 받더라도 지구가 움직여서 태양한테 먹힙니다. 됐죠? 자, 근데 왜 안 끌려가? 그건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만유인력과 똑같은 크기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뱅글뱅글 돌 때 생기는 뭡니까? 원심력입니다. 됐어? 그래서 태양이 잡아당기는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크기를 똑같게 만들어야 천체가 끌려가지 않거든요. 그 힘의 균형을 못 맞추는 아이들은 이미 태양한테 먹힌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태양이 만들어졌을 때 지금처럼 크지 않았어요. 지금 크기가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걔가 그 위치에 형성되면서 그 주변에 이 크기를 맞추지 못한 애들 다 먹어치운 거죠. 그래서 몸집이 10배 커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수금지와 무도 천의 명은 이 균형을 맞추는 아이들이야. 그래서 안 끌려가는 아이들이야.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만유인력과 구심력이 같은 크기를 이루고 있어야 끌려가지 않는다. 그걸 지구는 맞춰주고 있다. 알겠니? 그러면 만유인력은 어디가 제일 클까요? 근일점이야, 원일점이야? 당연히 근일점이겠죠. 가까우니까. 만유인력 크기 구하는 식 불러. 만유인력 크기 구하는 식 F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서로를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이 작용한다. 만유인력 크기 구하는 식 기억나요? 불러. R 제곱분의 G mm이 만유인력 크기 구하는 공식이야. 됐어? 자, 그러니 지구 위에 있는 나도 지구로부터 만유인력을 받아. 그래서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만큼이 나의 몸무게가 돼. 몸무게가 돼. 맞아? 그래서 요거 지우고 나면 이게 중력 가속도였어 라고 얘기했잖아. 정신 안 차려. 그쵸? 그래서 만유인력 크기 구하는 식이 R 제곱분의 GMM이야. 됐죠? 예를 들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2m이고요. 이 새끼가 10kg고 이 새끼가 1kg이면 이때 만유인력은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인 2의 제곱분의 G는 만유인력 구할 때만 쓰는 상수값이에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인데 우리는 그냥 1로 놓으면 됐죠? 양쪽의 질량 곱해 이게 만유인력이야. 알겠어? 이렇게 구하는 거고 이게 바로 중력이 되는 거고 이게 나의 몸무게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건 R제곱분의 GMM이라고 하는 값으로 구하는데 내가 근일점에 있을 때 지구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R근 제곱분의 GMM으로 구하면 되겠지. 이게 근일점에서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겠지. 원일점에서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는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만 달라. 그래서 R 원의 제곱분의 GMM으로 계산하면 돼. 그랬을 때 분자값은 똑같고요. 분모값이 다른데 거리가 클수록 만유인력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만유인력의 크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태양한테 안 먹히기 위해서는 이 만유인력만큼 뺑글뺑글 돌면서 구심력과 똑같은 원심력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 생기는 원심력이라고 하는 구심력의 크기는요. 아까 배웠죠? 자, 구심력 크기 구하는 식 불러. F는 R분의 불러 MV 제곱으로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어느 지점에 오든지 상관없이 만유 인력과 구심력의 크기는 항상 같아야 된다. 그래야 먹히지 않는다. 또는 우주로 튕겨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천체는 만유 인력과 구심력의 크기를 같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만유 인력의 크기는 R제곱분의 GMM이고요. 이게 구심력이니까 R분의 MV 제곱이란 말이야. 됐죠? 그러면 사실은 어떠냐면 R, M 보이냐? 그러니까 이때 돌 때 이 물체의 속력은 루트 R분의 GM이라는 속도를 유지하면서 돌아야 돼. 근데 어느 위치에 오느냐에 따라 그 거리가 다 달라. 그 거리에 따라 속력도 모양이 됐어. 다 다르겠지. 그 중에서요. 거리가 작은 쪽은 속도가 뭐야 돼? 빨라야 돼. 됐죠? 그럼 어디에서의 속력이 최대여야 되니? 어디에서의 속력이 최대여야 되니? 근일점에서의 속력이 제일 빨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돌 때 속력은요. 근일점에서의 속력이 최대여야 되고요. 원일점에서의 속력이 가장 작은 최소값이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럼 거꾸로 얘기해봐. 내가 인공위성을 만든다고 치면 지구에서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산 위에서 공을 던져. 그러면 이 높이가 20m야. 상상해봐. 20m 자유낙할 때 몇 초 걸린다 그랬어? 몇 초? 2초 걸린다. 쟤는 무조건 지구에서 던지면 2초 안에 딱딱하게 떨어져. 됐어? 근데 내가 수평으로요. 1의 빠르기로 던지면 수평으로 등속도로 가잖아. 그러니까 2초 동안은 수평으로 1로 가면서 떨어져서 이렇게 포물선 그리지. 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일까? 2m 앞에 떨어져. 맞아. 내가 10에 빠르게 던지면 얼마? 20m 앞에 가서 떨어져.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내가 던지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하면 2초라는 시간 동안에 떨어질 건데 내가 수평으로 던지는 속도를 빠르게 하면 조금 더 멀리 가면서 포물선으로 떨어지잖아. 아주 빠르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 아주 빠르게 던지면 2초라는 시간 동안에 수평으로 날아가면서 자연낙하 으아 이거야. 그랬을 때 2초 동안 떨어진 이 높이가 원래 높이와 같아. 그리고 또 2초 동안 수평으로 가면서 또 자연낙하야. 그랬을 때 2초 후에 이 높이가 또 원래 높이랑 같아. 2초 동안 수평으로 가면서 자연낙하해. 근데 이 높이가 원래 높이랑 같아. 이 새끼 떨어지겠니? 이 새끼가 땅바닥에 떨어지겠니? 닿겠니? 안 떨어져. 수평으로 가면서 자연낙하, 수평으로 가면서 자연낙하, 수평으로 가면서 자연낙하 하는데 원래 높이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서 내 눈에는요. 얘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바로 인공위성을 만드는 속도야. 인공위성이라는 게 지구의 중력을 받을까 받을까? 받으니까 우주로 안 날아가. 지구의 중력권 안에 있어. 그러면 지구의 중력권 안에 있으니까 무조건 뭐 하고 있어야 돼? 자유낙하하고 있어야 돼. 근데 왜 땅바닥에 안 떨어져? 그거 지구가 휘어져 있는 공률과 똑같은 공률의 포물선을 그리기 때문이야. 떨어질 수가 없어. 항상 바닥으로부터 같은 높이를 유지해. 됐어? 이런 식으로요. 내가 인공위성을 만들 때요. 물체가 수평으로 가면서 자유낙하했을 때 원래 높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도로 던지는 겁니다. 그게 7.2km야. 그래서 그 7.2km, 7.2km/초거든요. 1초에 7.2가는 빠르기로 던지면 돼. 그러면 안 떨어져. 이게 지구의 공률이야. 알겠어? 이렇게 던지면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이걸로 계산한 거예요. 이거예요. 됐어? 아까 내가 너희들한테 했죠. 만유인력이라는 거 R제곱분의 GMM이고 이게 나의 몸무게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게 날아가니까 R제곱분의 GM이라고 하는 아이가 중력가속도인 천체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 그럼 머리 돌려봐. 요거 넘기시면 GM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GR제곱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 GM 자리에 GR제곱을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이렇게 되죠. 됐어. 그래서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속도가 바로 지랄이야, 지랄. 그래서 루트 지랄 값이 나와. 이거 계산하면 이 값이 되는 거야. 알겠냐? 이 속도를 우리가 우주 제1 속도라고 불러. 우주 제1 속도, 인공위성 속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공위성은 끊임없이 지구를 향해서 자유낙하하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구를 향해서 자유낙하하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등속도로 가기 때문에 지구의 공률을 그리면서 같이 돈다. 절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네. 그러면서 하나 더. 그러면 이게 인공위성 속도인데요. 이거보다 조금 빠르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 이거보다 느리면 떨어져. 이 속도로 던져야 등속 원운동을 하기 시작해. 그럼 이거보다 살짝 빠르게 던지면 얘가 그때부터 포물선을 그려요. 살짝 빠르게 던지면 그때부터 포물선을 그립니다. 됐어? 이 속도보다 살짝 빠르게 더 빠르게 던지면 더 큰 포물선을 그리면서 던집니다. 더 빠르게 던지면 더 큰 포물선을 그리면서 더 돌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얘병할 여기에 오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해? 만유인력보다 구심력이 커져. 안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튕겨나가. 그래서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납니다. 그렇게 던진 게 보이저우예요. 그래서 보이저우는 지구의 그래서 대기권을 벗어나서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까지 지나가서 지구 해왕성 끝에 가 있어요.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쏜 거예요. 알겠어? 이런 형태예요. 됐니? 이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날 수 있는 이 속도가 얼마냐면 그게 우주 제2 속도라고 하는 아이로요. V는 루트 2지랄입니다. 얘는 지랄, 얘는 2지랄. 알겠어? 대략 12km 정도 나옵니다. 알겠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해서 인공위성이라든가 우주선 같은 걸 만들 거라고요.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정확하게 만유인력과 구심력이 같으면 이 아이가 등속 원운동을 하고 그거보다 커지는 순간 타원 궤도를 그리는데 지구는 그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어요. 태양주변. 됐어. 자, 이렇게 되는 크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놀라운 거 알아요? 그러면 가까운 쪽은 태양이 세게 잡아당기니까 원심력도 커야 되니까 도는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얘기구나. 이해돼? 여기까지 접수했어? 이해되는 거야. 근데요. 여기를 지나올 때 근일점의 속도는 최대값이고요. 여기를 지나갈 때 원일점을 지날 때 속도는 최소값이라고 했죠. 그럼 얘가 돌면서 속력이 바뀌어? 그러면 우리 물리원에서 핫하겠죠. 속력으로 만드는 물리량이 뭐 있어요? 속력 때문에 생기는 물리량? 뭐 있을까? 운동 에너지. 정신 안 차리는구나.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운동량. 됐어? 가속도 엄청 많죠. 그 중에서 속력 때문에 생기는 물리량의 대표적인 게 운동 에너지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속력이 빨라서 10이라고 치자. 여기는 속력이 느려서 2라고 치자. 그러면 이 아이는 뭐야? 똑같은 물체가 돌아도 운동 에너지가 그때그때 달라져. 근데 내가 뭐라 했냐?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고? 보존. 그럼 우주에서는 보존 안 되니? 아니요. 어디에서나 보존돼야 돼요. 그러면 저기에 있는 지구가 돌고 있을 때요.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속력이 줄어드니까 운동 에너지 감소하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 어딘가로 갔다는 얘기잖아. 어디로 갔을까?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생긴 겁니다. 되겠어? 자, 실제로요. 속력이 최대인 부분에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됐다가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속력이 느려지니까 운동 에너지 감소합니다. 그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위치 에너지가 뭘까요? 여기 지면이요. 여기 물체요. 실제로요.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힘이 미치고 있는 중력장에 우리가 있거든요. 그 중력장에 반응하는 건 물체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그 질량만큼 지구가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얘가 땅바닥에 붙어있는 거죠. 이 힘이 없으면 땅바닥에 붙어있을 이유가 없어요. 맞아.
근데 이 중력이라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물체를 잡아당길 때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얼마인가요? 최소한의 힘. 그게 당연히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을 줘야죠. 그래서 물체를 H만큼 들어 올렸어. 그러면 사람은 얘한테 해준 일이 얼마일까요? 힘 곱하기 거리. 그래서 mg h였겠죠. 그러면 사람은 일을 해줬으니까 물체는 그 일을 받았죠. 받은 만큼 뭐가 생겨요? 에너지. 무슨 에너지요? 위치 에너지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에너지 위치라고요. 됐어? 이거잖아. 그러면 위치 에너지라는 건 결국은 물체가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에다가 이동한 거리를 곱하는 거잖아. 사실은 얘가요, 만유 인력만 받으면 여기 태양 옆에 지구가 붙어 있어야죠. 태양이 있는 여기가 지구의 땅바닥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 올려져 있잖아요.